명호야, 재수씨 축하해요. 야, 고맙다 석준아. 고마워요 재수씨. 진수도 어린데 여기까지 와주시고. 당연히 와야죠. 명호씨 세진씨 결혼식인데.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부터 언제 결혼하나 하고 기다렸다는데요. 저도 두 사람 이야기 많이 들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제 결혼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이 와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학생이었을 때부터 함께한 만큼 대학 때 만난 많은 인연들이 자리를 빛내주셨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다 싶어 얼굴을 보니 모르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하객이 많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컸는데 제 사정을 아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지 지인들까지 대동해서 와주신 거였더라고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식당에서 한 분 한 분 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이제 다 됐나 싶어 돌아본 순간 누군가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명호야, 결혼 축하해. 느닷없이 나타난 중년 여자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라다가 이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무려 20년 전 헤어졌던 제 어머니를 닮았었거든요. 처음엔 진짜 제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찬찬히 보니 어머니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의 정체를 찾아냈죠. 설마 이모? 기억하니? 어렸을 때라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란 사람은 애증이었어요. 한없이 그리워하면서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설마 어머니도 오셨나 싶어 뒤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모가 그러시더군요. 엄마는 안 왔어. 아니, 못 왔어. 내가 대신 온 거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명호야, 엄마 미워하지 마.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절 버리고 갔는데. 그건... 이모는 말문이 막힌 듯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지 않아 이모를 지나쳤어요. 그 자리에 있다간 이모한테 괜한 화풀이를 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저를 떠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충격과 슬픔에 잠긴 저를 불러다 그러셨거든요. 명호야, 너 중학생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라고 생각해. 엄마, 너 나은 엄마 아닌 건 알고 있었지?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야? 엄마는 네 엄마 돌아가시고 너 3살 때 들어온 새엄마라는 거. 엄마, 왜 그래? 엄마는 오랫동안 네 엄마로 살았지만 엄밀히 말해 네 친엄마가 아니야. 그건 아빠도 안 계시는데 네가 나와 살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명호는 엄마랑 못 산다는 거야. 엄마. 그때 어머니는 겁에 질린 저를 보고도 냉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로 제게 그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제 아버지와 재혼하신 새어머니였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이미 12년을 어머니로 알고 살았던 저에겐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새어머니라는 말이 더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그제야 남이라니요. 그때 제 나이 고작 15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도 제 곁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발을 동동 구르며 어머니 옷자락을 잡았어요. 엄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제부터 말 잘 들을게. 숙제도 잘하고 친구들이랑 싸우지도 않을게. 응? 잘못한 거 없어. 명호는 엄마한테 좋은 아들이었고 엄마는 명호 때문에 행복했으니까. 근데 왜 엄마랑 못 사는데? 말했잖아. 명호는 엄마 친아들이 아니니까
이제 할머니랑 살아야 해. 싫어. 내가 할머니랑 왜 살아? 엄마가 있는데 왜 할머니랑 살아? 나 엄마랑 살 거야. 엄마랑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눈에 도끼를 품고 어머니를 노려보며 이야기했지만 그건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제가 잡고 있던 엄마의 옷자락을 빼냈죠. 그때 어머니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타게 조르고 또 졸라도 변하는 건 없구나. 어머니는 기어이 내 손을 놓고 아버지처럼 멀리 훨훨 가버리겠구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자 어머니는 저를 마지막으로 안아주시며 말했어요. 씩씩해져야 해. 엄마가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을게. 명훈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엄마가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 곁에 있지 않는데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서 집도 학교도 모두 옮겨야 했던 15의 그때가 제겐 지옥 같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엇나가기도 많이 엇나갔었어요. 할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 방에 들어와서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바람을 하셨죠. 아, 왜 그러냐? 응? 이 할미 속 찢어지는 게 보고 싶어서 그래? 명호야, 그러면 안 돼.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쩔 거야. 그러다가 너까지 네 아빠 따라가면 이 할미는 숨 막혀 죽어.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지 뭐. 뭐? 선명호, 너 정말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어? 어? 삐딱하게 구는 제게 할머니가 파리채며 효자손을 휘둘러도 저는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어디를 맞아도 그때 마음보다 아픈 곳은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사고로 어쩔 수 없었다고 쳐요. 아버지가 저를 떠나고 싶어 떠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안 떠날 수 있었는데 절 떠난 것이니까요. 그것도 제 가슴에 비수를 꽂고 말이에요. 밤마다 울면서 원망하고 증오했어요. 절 버린 엄마한테 복수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창 방황하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절 부르셨죠. 명호야, 요즘 어때? 뭐가요? 학교 생활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힘든 건 없어? 몰라요. 그래, 이번에 장래희망 조사서 내라고 했는데 안 냈더라? 다른 친구들은 다 가져왔는데. 몰랐어요. 작년에 보니까 의사라고 썼던데 올해도 변함이 없니? 순간 저는 불편한 기억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의사가 되길 바란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명호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병원놀이 장난감으로 많이 놀아주셨었어요. 돈과 명예를 위해 의사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병으로 돌아가시는 사람이 없도록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셨어요. 저는 새어머니가 참 좋았습니다. 다정한 목소리, 웃음, 표정까지도요. 그래서 새어머니가 원하시던 의사가 되고 싶었고 꼭 의사가 돼서 새어머니께 은혜를 갚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 물으셨을 때 또 마음이 비뚤어진 소리를 내더라고요. 의사가 되자 새어머니 말대로 의사가 돼서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서 복수하자. 의사 아들 놓친 걸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의사요. 저 의사 될 거예요. 어? 아, 그래? 그럼 명호야,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 작년 성적은 정말 좋은데 명호가 올해 그래, 명호가 사정이 있었으니 선생님이 이해는 해.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해보자. 지난 중간고사 같은 성적이 계속되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갈 수가 없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엇나가게 만든 것도 어머니였고 제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만든 것도 어머니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저 공부만 했었어요.
오토바이도 타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담배 피우는 쓸데없는 짓도 그만두었죠. 제가 방 안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자 어느 날인가 할머니께서는 저를 데리고 입시학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명호야, 혼자서 하기 힘들면 얼마든지 학원 다녀도 된다.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네 아빠가 뭐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갔을까봐? 학원비 걱정하지 말고 넌 그저 공부만 해. 대학도 걱정 말고. 알았지? 할미는 그저 너 하나만 보고 살아. 할머니마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싶었어요. 새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를 버렸는데 할머니마저 없었으면 보육원 같은 시설에 갔겠죠. 그런 생각이 분노를 만들고 그 분노는 저를 살게 했습니다. 어쩌면 오로지 그 힘으로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언젠가 반드시 의사가 되어 복수하겠다. 당신이 없어도 나는 어엿한 의사가 되었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요. 그래서 처음 의대 합격증을 손에 넣었을 때 그렇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유고를 모신 납골당에 가서 펑펑 울다가 어머니를 찾아가 그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처음으로 할머니께 물었었어요. 할머니, 혹시 엄마 어디 있는지 알아? 엄마? 걔는 왜? 아니, 그래도 나 대학 간 건 말해야지 싶어서. 됐어. 너 싫다고 두고 간 엄마한테 말해서 뭐하게. 너 의사 된다고 하면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네 인생도 말아먹지. 할머니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거센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의대에 입학해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밝히지도 못한 채 시간이 흘렀죠. 그렇게 30을 넘기고 어엿한 의사가 됐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복수심, 증오,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옅어져 이제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을 앞두고도 생각이 나긴 했지만 딱 그 정도였죠. 그런데 느닷없이 그 결혼식에 이모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도 아니고 이모가요. 물론 그 이모도 제 이모가 아니었고 새어머니의 여동생이었지만요. 명호야 이야기 좀 해.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전 할 말이 없어요. 어머니한테 똑바로 전하세요. 당신이 없어도 전 이렇게 잘 자랐다고. 못해. 분에 못 이겨 내지른 말에 이모의 힘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못한다는 그 한마디가 제 발목을 잡았어요. 돌아보니 이모는 쓸쓸하고 슬픈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려면 너가 직접 가서 하든지. 네 엄마 지금 네 아버지 곁으로 갔으니까. 뭐라고요? 그 순간 머리 위로 바위 하나가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곁으로 갔다니 그 말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였으니까요. 전 도무지 믿기 힘들어 이모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모는 자기가 내뱉은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듯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좀 됐어. 1년 전쯤 죽기 전에 명훈이 결혼식은 꼭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네 결혼식이 생각보다 늦어지더라.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재발이 돼서 이미 온몸에 전이가 되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이라뇨? 재발이라뇨? 네 엄마 암이었어.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꽤 오래 투병 생활을 하다가 너 대학 들어가서야 완치 판정을 받았었는데 몇 년 전에 다시 재발한 거야. 그때 이모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어머니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통통했던 볼살은 항상 볼터치를 한 듯 붉은 홍조가 올라와 있었는데 사진 속 어머니는 볼살이 사라지고 볼이 움푹 패어
낯선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영정사진인데 원래는 내가 가지고 있고 싶어서 만들었다가 오늘 너 결혼식 가려고 마음먹으니 눈에 들어오더라. 언니도 가고 싶었나 봐. 이게 눈에 들어온 걸 보면. 이게 엄마라고요? 이 사람이요? 사진으로는 사람이 좋아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사진 속 어머니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 생기 있고 아름다웠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인가 싶어 제 곁으로 온 아내가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제 손에서 사진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분 분명히 명호야, 나 이분 알아. 근데 왜 이분 사진이 여기에... 안다고? 우리 어머니를 안단 말이야? 어머니라고? 거짓말. 아니야, 이분은 그분이시잖아. 아내는 믿기 어렵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오랜 기억을 더듬어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죠. 우리 그때 처음으로 같이 살기로 했던 그 집 말이야. 너도 나도 가난해서 하루에 라면 한 개 사서 한강라면 끓여놓고 반씩 나눠 먹던 그 시절. 그래도 어떻게 방세 아끼겠다고 같이 살자고 하면서 원룸 구했었잖아. 그때 나도 엄마한테 어떻게든 방세 얻어보겠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 집도 그때 사정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거든. 엄마, 이번 달까지만 어떻게 안 될까? 당장 집세를 못 내면 갈 곳도 없어. 세진아, 엄마가 어떻게든 구해서 보내고 싶은데 지금 당장 전기세도 못 내게 생겼어. 아우 진짜 네 오빠 때문에 나도 미치겠다. 그러게 남의 차는 왜 들이박아서. 엄마, 어떻게든 해줘. 내가 아르바이트해서라도 갚을게. 더는 깎을 보증금도 없단 말이야. 명호는 어떻게 안 되겠대? 할머니가 생활비 보내주신다며.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더는 신세지고 싶지 않아 해. 명호 사정 모르는 건 아닌데 내가 거기다 대고 어떻게 돈을 달라 그래. 이 집 보증금도 명호가 됐는데. 그러게, 왜 자취를 한다고 해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해? 기숙사를 못 들어가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도 그냥 나와서 살라며. 싼 원룸 들어가서 둘이 사는 게 더 낫겠다며. 그때 너도 나도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게 문제였지. 남들은 동거하려고 기숙사 안 들어갈 때고 생각했었어. 집안 형편으로 학비만으로 빠듯해서 기한에 맞춰 기숙사비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지. 당장 쫓겨나면 어쩌지 발을 동동 구르다 엄마랑 전화를 끊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어. 그때 그분이 나타나신 거야. 왜 울고 있어요? 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혹시 203 학생인가? 내가 어쩌다 보니 얼핏 들었는데 방세 때문인가? 네? 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더 시간을 줄게요. 네? 누구시길래... 소식 못 들었나 보네. 내가 이 건물 새 주인이거든. 얼마 전에 명의 변경이 됐어요. 집이 멀어서 자주 오고 가진 못해도 필요한 거 있으면 이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해요. 나도 딱 아가씨만한 나의 아들이 있거든. 여기 사는 학생들 처지 다 빤한데 월세 없어 힘든 학생들 괴롭힐 생각 없어요. 그분은 우리 사정을 다 봐주셨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생기면 그때 월세를 달라고 하셨지. 아마 명호 너는 몰랐을 거야. 그러고 보니 그분은 항상 네가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를 알기라도 한 것처럼 찾아왔었거든. 그래도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어서 너도 알고는 있었을 거야. 김장철이었던 어느 날은 새김치 한 통이랑 여러 가지 반찬을 주신 적도 있었잖아. 그러고 보니 그때 명호 너가 그런 소리를 했었어. 웬 김치야?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챙겨주셨어. 김장철인데 수육이랑 가져다 주셨더라.
이게 얼마만에 새김치인지 모르겠어. 한번 먹어봐. 그러게. 왜 그래? 아니, 좀 익숙한 맛인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주셨다고? 직접 담그셨대. 김장해서 여기 건물에 있는 학생들 다 챙겨주셨나봐. 아, 그래? 입맛에 맞아? 맛있네. 그때 명호 너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와 표정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기억나. 너나 나나 같은 학부생이었으니까 스케줄이 거의 비슷했는데 너가 틈틈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잖아. 그러고 보면 참 이상했어. 집주인 아주머니는 마치 네 스케줄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처럼 나 혼자 있을 때만 왔었으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 집을 나와 다시 기숙사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 사정을 봐주셨었어. 그때 그분이었던 거 확실하게 기억해. 저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으실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어? 우연 아니야. 언니는, 그러니까 네 엄마는 늘 네 곁에 있었어, 명호야. 네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 그리고 대학 졸업식까지도. 항암 치료로 전날 먹은 것까지 다 개원해야 할 정도로 힘들어했던 그 순간에도 반드시 갔었어. 알고 일부러 제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다 알면서 내 앞에서 몰래 숨어 있었다고요? 대체 왜요? 말했잖아. 몸이 좋지 않았어. 많이 아팠어, 엄마가. 그 모습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그때만 해도 병원에서 방법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었거든. 이모는 그러면서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반드시 알았어야 할 무거운 진실이 들어있는 거라는 직감이 들었으니까요. 이모 말대로라면 어머니가 절 떠난 이유는 제가 싫어서도 제가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편지를 열어보는 게 두려웠어요. 편지를 꼭 쥐고 가만히 내려다보자 이모가 그러더군요.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면 뭐 하겠냐마는 처음부터 널 떠나려던 건 아니었어.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것뿐이야. 의견 차이라뇨? 누구랑 무슨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할머니랑 문제가 있었어. 그 후 이모가 해주신 이야기는 아내가 어머니를 만난 적 있다는 사실보다 제가 몰랐던 그 순간에도 늘 어머니가 제 곁에 있었다는 사실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엄청 내리던 날이었을 거야. 그날은 네 엄마가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나를 찾아온 날이었지. 날 보자마자 껴안고 엉엉 우는데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나도 났구나 싶더라. 네 엄마 강한 사람이었거든. 한 번도 그렇게 우는 얼굴을 한 적이 없던 사람이 세상이 망한 것처럼 하염없이 우던데 나도 너무 무서웠어.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집에 무슨 일 있어? 명호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순영아, 나 어떡하니? 나 어쩌면 좋아? 왜 그래? 나 무서워.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나 아프대. 나 암이래, 순영아. 암이라고? 언니, 내 나이 겨우 40인데 우리 명호 겨우 15인데 우리 명호는 어쩌니? 나 없으면 우리 명호는 어떡해? 언니, 똑바로 이야기 좀 해봐. 대체 그게 무슨 소린데? 암이면 어느 정도인데? 암이라고 다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건데? 치료하면 되는 거지. 수술이 필요한 거래? 언니, 정신 좀 차려보라고. 그날 거세게 내리던 그 빗소리보다 네 엄마의 울음소리가 더 짙었어.
네 엄마 걱정은 하나밖에 없었어. 친엄마도 병으로 잃은 네가 새엄마까지 병으로 잃게 되었을 때 그 절망감과 상실감. 형부도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 네 친엄마를 그렇게 잃었을 때 형부는 2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아내 둘을 그렇게 잃을 거라고 생각했겠니? 형부는 뭐든 했어. 뭐든. 지리산에 명의가 있다는 소식에 찾아갔고 속리산에 명약이 있다는 소문에 새벽같이 집을 나선 사람이야. 네 아버지 사고도 그러다 생긴 거였어. 네 엄마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 이미 형부는 저 세상 사람이었고 네 엄마도 반은 넋을 놓고 있더라. 언니, 형부는 아니지? 순영아, 진짜 나 어쩌냐? 우리 명호한테 미안해서 어째? 말도 안 돼. 진짜야? 진짜 형부가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 병 고치겠다고. 바닥에 뒹굴어 짐승처럼 울부짖던 언니는 그때 이미 정신줄을 놓았을지도 몰라. 제대로 된 그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었던 거지. 자기 병만 아니었으면 적어도 명호 너에게서 아버지를 앗아갈 일은 없었을 거라고 자책했으니까. 그 자책에 힘을 실어준 게 바로 네 할머니였어. 망할 년, 내 아들 잡아먹은 썩을 년.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죽으려거든 너 혼자 죽지. 어떻게 내 아들을 잡아먹어. 내 아들 살려내. 사돈어른, 이 손 놓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언니 탓이에요? 그럼 아니야? 2년 병 고친다고 내 아들이 그 새벽에 길을 떠났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럼 2년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언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언니 속도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 잃고 아픈 몸으로 상치르는 사람 심정은 생각 못하세요? 내가 지금 남의 심정 생각해주게 생겼냐? 내 새끼를 잃었는데. 그 처음부터 재혼은 안 된댔다. 점쟁이가 내 아들 잡아먹을 팔자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이 내 아들 홀려서 같이 살더니 결국 내 아들 잡아먹었지. 내 아들 잡아먹었어. 내 아들 살려내. 머리채를 잡은 사람도 머리채를 붙잡힌 사람도 둘 다 졸도해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진풍경이 펼쳐졌단다. 네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고도 멀쩡한 얼굴로도 그러더라. 명호 데려갈 생각하지 마라. 너한테 명호 못 맡긴다. 어머니, 명호 제 아들이에요. 명호 내 새끼야. 내 아들이 낳은 내 새끼.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너한테는 못 맡긴다. 내 아들 잡아먹은 너한텐 내 새끼 못 맡겨.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명호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사돈어른, 말씀이 지나치세요. 언니가 명호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형부랑 얘도 안 낳고 살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언니 누구보다도 명호한테 헌신적이고 진심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인정하셔야죠. 다 필요 없고 내 새끼는 내가 키워. 네가 남은 명호한테까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너한테 명호를 맡기냐? 그리고 너 그 몸으로 명호는 어떻게 키우게? 너도 너 살 길 찾아가라. 괜히 명호한테 못 보일 걸 보이지 말고. 어머니. 그때 결국 네 엄마가 너를 포기한 건 사실이지만 널 포기하게 만든 건 네 할머니였어. 언니는 그 뒤로 몸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그 모든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오랫동안 자책했단다. 병원에서도 삶의 의욕이 없어 치료가 더디다고 우선 살아야 한다는 말을 숱하게 들었었어. 곁에서 그런 언니를 지켜본 내 심정이 어땠겠니? 나한테는 세상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고 소중한 가족이었는데 나와 남편 그리고 우리 애들까지도
언니 한 사람 살려보려고 갖은 수를 다 썼어. 언니, 일단 살아야지. 살아야 명호 데려오는 거야. 언니 지금 명호 보고 싶잖아. 아니야? 명호, 우리 명호, 내 새끼. 순영아, 나 명호 너무 보고 싶다. 우리 명호, 나 원망하고 있을 텐데. 나 미워할 텐데. 그러니까 찾아가야지. 다시 찾아가서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 네 할머니가 시켜서 한 짓이다. 말해야지. 진심을 전해야지. 이 몰골로 찾아갈 거야? 명호한테 아픈 거 보이기 싫다며. 그럼 일어나야지. 항암은 사람을 그야말로 산채로 말리는 일이더라.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날에는 선망 증세도 보이고 사람이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너 보내놓고 엄마 절대 편하지 않았다. 사는 게 아닌 세월을 살면서도 몰래 너 한 번씩 보러 가는 날에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나 싶게 멀쩡해지곤 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였겠니? 그게 사랑이 아니고 뭐였겠어? 그 뒤로 네 학비 생활비도 다 네 엄마가 보낸 거야. 네 아버지가 네 앞으로 남긴 건 네 할머니한테 넘겼지만 네 할머니 그때 돈을 허투루 썼었다. 지금 생각하면 널 맡아 키우겠다고 한 것도 다 그 돈 때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야. 그게 아니면 어떻게 너 대학 등록금이 없다고 언니한테 연락을 했겠니? 순영아, 이 계좌로 돈 좀 붙여줘. 돈? 이건 잠깐 사돈 어른 이름 아니야? 여기에 돈은 왜? 명호 대학 등록금. 우리 명호가 의대에 갔대. 얼마나 기특하니? 어려서 의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킨 거 아니야? 돈 줬잖아. 명호 등록금 다 주고 왔잖아. 근데 언니 돈을 왜 붙여? 돈이 없대.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대. 그럼 줘야지. 내 새끼 대학 간다는데. 언니, 명호 앞으로 돈을 적게 남겼어? 지금 사돈어른 그 돈 다 쓰고 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 사람이 엄치가 없어도 어떻게... 그러지 말고 보내줘. 명호 아빠가 남긴 돈인데 내 돈도 아니지? 그래도 그쯤 네 엄마한테도 기적이 찾아왔어. 수술과 오랜 항암 치료 그리고 추적 관찰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었거든. 이제 다시 너랑 만나 살면 되겠거니 했는데 언니 생각은 또 다르더라.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명호한테 안 찾아가겠다니. 이제 다 나았잖아. 그럼 당당하게 찾아가서 사실은 이랬다. 진실을 전해야지. 그것 때문에 버틴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사정이 어찌됐든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내가 명호 옆에 없었잖아. 아니 명호 어린애 아니잖아. 대학 들어갔고 심지어 의대야. 누구보다도 자기 엄마 병 사정 다 이해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어? 그냥 나는 지금도 좋아. 지금만으로도 충분해. 그렇게 언니는 10발자국 뒤에 남는 길을 택한 거야. 아까 그랬지? 집주인으로 만난 적이 있다고. 그것도 사실은 아니었어. 네가 그 집에 머물러 산다는 걸 알고 집주인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집주인 행세를 하며 도운 것뿐이지. 그 집주인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 언니 사정 딱하다고 거의 1년 가까이 장단 맞춰줬으니까. 그 덕에 언니가 너한테 김치도 해다 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가끔 과일도 사다 주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이모의 이야기가 끝났을 무렵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어요. 그저 어머니가 저에 대한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만 알고 원망으로 지냈던 날들이 후회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모진 소리를 했다는 할머니가 원망스러웠지만 할머니도 몇 해 전 돌아가시느라 원망할 사람도 없었죠. 속이 꽉 막힌 것 같은 게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제야 전 무거운 편지를 열었고 엄마의 글씨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명호야, 그 한마디였을 뿐인데 그 이상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명호야, 못 읽겠어. 못 보겠어. 저는 괴로움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고통의 시간을 버티면서 제게 하고 싶었을 이야기를 마주하는 게 못 견디게 괴로웠어요. 벌개진 두 눈으로 편지를 다시 담았을 때 제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얼룩져 있었죠. 한 줄 한 줄 눈물 콧물을 쏟아가며 읽느라 애를 먹어야 했어요. 그러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앞으로는 더 멀리서 지켜보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는 너한테서 눈 떼지 않을 거야. 행복해야 돼, 우리 아들. 그 대목에서 결국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고 가는 하객들이 제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모여서 웅성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죠. 내 어머니가 너무 가여워서, 어머니를 잃고 살았던 내 어린 시절이 너무 가여워서, 끝끝내 나도 내 어머니도 서로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영영 이별을 하게 된 게 너무 서러워서요. 그 뒤로 신혼여행을 떠나긴 했는데 아내에게 미안하게도 신혼여행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결혼한 신부와 함께 미래를 떠올려야 할 그 순간에 과거만 돌이켜보며 자꾸 후회만 거듭했죠. 미안해, 세진아. 아니야, 여행이야 또 오면 되지. 우리 사이에 신혼여행이 뭐 별거야? 어렵게 결혼식 올린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도 보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지켜보셨을 거야. 어머니가 편지에 그러셨잖아. 좀 더 멀어지겠지만 멀리서도 눈 떼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행복하라고. 그러니까 명호야, 기운 내자. 어머니, 너 이러고 있는 거 바라지 않으실 거야. 마음처럼 되지 않았지만 기운 차리려고 노력은 했어요. 신혼여행에 다녀와서 이모에게 연락해 어머니를 모신 납골당을 물었죠. 그런데 이모가 위치를 이야기해주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이모, 왜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당연히 찾아가서 인사드려야지. 네 엄마가 바라지도 않을 텐데 뭐. 와봤자 눈물이나 쏟고 마음만 아프지. 그냥 마음에 묻고 살아. 사진이랑 편지 전해준 것만으로도 난 다 됐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래도 찾아뵈어야죠. 왜 안 알려주세요? 명호야, 내가 좀 바빠. 다시 연락할게. 어머니의 모든 진실은 전해줬으면서 이제와 납골당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길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연락을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는 무시하게 일수더라고요. 사실 이모와는 각별한 사이도 아니었기에 엄마가 세상에 안 계시니 연을 끊고 싶은가 보다 했습니다. 막연히 그렇게 포기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전으로 간 동기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야, 명호야, 잘 지내지? 윤재야, 나 잘 지내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연락을 당하고. 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내가 그날 스케줄 조정이 안 돼서 가보지도 못하고 미안해서. 결혼식은 잘했어? 소식은 좀 들었는데. 소식을 들었단 말은 결혼식에 있었던 일들을 다 전해 들었다는 말일 거예요. 하지만 하객들도 자세한 사정은 몰랐습니다. 결혼식 후 그때 대체 무슨 일이었냐는 물음에
헤어져 살았던 어머니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짤막한 대답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그 동기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말이야. 그래서 어디 계신지는 알아? 우리 어머니? 그래, 당연히. 혹시 우리 병원에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아니, 말도 안 되지. 왜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 계시겠어? 돌아가셔서 그럴 일 없다는 말을 하려던 그때였습니다. 동기가 하는 말에 순간 저도 말문이 막힌 거예요. 나도 네 사정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환자분이 네 어머니가 맞으면 너무 안타깝다 싶어서 연락했어. 장기 입원하신 암 환자분이 계신데 그 옆에 항상 사진을 두시거든. 볼 때마다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글쎄 그러고 보니 네 생각이 나지 뭐야? 결혼식 간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잃어버린 어머니 찾았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설마 그분이 이분인가 하고. 윤재야, 혹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이순옥 씨. 심장이 쪼개질 것처럼 뛰더라고요. 분명 이모로부터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는데도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제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급하게 동료와 스케줄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날짜에 맞춰 대전에 있는 친구의 병원으로 갔죠. 진짜 네 어머니 맞아? 나는 긴가민가 해서. 나도 일단 봐야 할 것 같아. 어디야? 친구의 안내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던 저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는 이모를 보았거든요. 저는 홀린 듯 그 뒤를 따랐고 친구의 도움으로 중환자실까지 들어갈 수 있었죠. 그곳에서 이모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한 여자의 침상으로 다가가 머리를 쓸어 넘겨주고 손을 잡아주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나왔어. 오늘은 기분이 어때? 기분 좀 좋아지면 얼른 정신 좀 차려보라니까. 내가 얼마 전에 명호 결혼식 간 이야기는 해줬지? 그런데도 아직 일어날 마음이 안 들어? 아니면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걱정하지 마. 언니 찾을 일 없게 이미 저 세상 사람이라고 말해뒀어. 근데 언니, 명호가 자꾸 언니 어디 있는지 찾더라. 지금도 이틀에 한 번꼴로 연락 오는데 난처해 죽겠어.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싶기도 하고. 언니는 끝끝내 싫다고 했지만 그래도 명호 걔도 알 건 알아야지 싶어 간 거야. 나 이해하지? 화난 거 아니면 눈 좀 떠라. 갈 때 가더라도 원망이라도 한번 쏟아내고 가야지. 이모가 애틋하게 바라보며 이야기하던 그 사람은 이모가 보여준 그 사진 속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래전 제 품을 떠난 어머니였어요. 1년 전 돌아가셨다는 말과 다르게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 살아계셨고 저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한참 바라보고만 있었죠. 한참 어머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이모는 몸을 비틀다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엔 의사가운을 입고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못 알아보는가 싶더니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죠. 명호? 너 명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명호야, 아니 그게 네가 대체 어떻게... 이모는 엄마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엄마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미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참, 일이 이렇게도 되네. 언니 아들이 기어이 언니 찾아왔네. 씁쓸하고 황당한 얼굴로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던 이모는 자포자기하듯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명호야. 전부 내 멋대로 벌인 짓이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 좀 해보세요. 왜 멀쩡히 살아있는 어머니를 돌아가셨다고 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멀쩡히는 아니지.
이 지경이 된 지가 벌써 2달인데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가보긴 가봐야겠고 너 만날 기회가 그때 아니면 또 없을 것 같아서 그때 그냥 다 이야기하고 싶었어. 네 엄마가 너 원해서 버린 거 아니라고. 그러면 살아있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왜 살아있는 분을 대체 왜... 말했잖니. 완치 판정 받았을 때도 나서기 싫어했던 사람이야. 만약에 뒤늦게 엄마 살아계셨다는 거 알게 되면 그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 나는 지금도 귀신이라도 보는 것 같다. 바빠서 서울 밖으로 나올 일도 없을 것 같더니 너는 대체 어떻게 여기로 온 거야? 그때 어머니가 누워있는 침상에 붙어있는 제 사진이 보였어요. 동기가 말했던 제 어린 시절 그 사진이었죠. 이모는 눈길이 느껴졌는지 사진을 쳐다보고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네 엄마가 붙인 거야. 처음부터 이 지경은 아니었으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도 너는 잊지 않겠다고 붙여달래서 가져다 줬어. 윤재야,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인 건데? 안 그래도 확인해봤는데 10년 전 완치 판정받은 부위에서 재발이 됐고 그 전이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야. 특히 주요 장기 몇 곳에 침범이 확인돼서 지금 혼수 상태도 그 영향이고 10년 전엔 그래도 젊으셔서 버텨보신 것 같은데 지금은 연세도 있으시고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라 낙관적이진 않아. 그래서 가망이 없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너도 알겠지만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회복 사례도 많잖아.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혼수 상태로도 버티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의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분명 가능성이 있어. 저는 의사였기에 친구가 한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의학적인 소견으로 가망이 거의 없는 상태, 기적에 기대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었어요. 가능성은 있다고 했지만 솔직히 기적이 더해지지 않는 이상 그 가능성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이미 제가 어머니의 상태를 안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전원해줘. 우리 병원으로. 바쁘게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모셔왔고 저와 제 아내가 밀착 케어를 시작한 거예요. 쉬는 날에도 병원에 나왔고 믿을 만한 간병인을 붙여 어머니를 보살폈죠. 처음 어머니 상태를 본 교수님들은 모두 비관적으로 말씀하셨었습니다. 정 교수,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해두고 있어야 할 거야. 압니다, 교수님.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이 병원만 해도 얼마나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적을 경험했는지요. 물론 그렇지만 그 기적이란 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 괜히 자네 실망할까봐 그러지.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저 뭐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교수님, 뭐라도요. 교수님과 동료들은 제 심정을 이해해 주었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를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동료들 입에서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 지경인 몸에서 코마로 버틴다는 게 말이 되나? 야, 넌 처음 봐? 교수님 말로는 드물게 있는 일이라고는 했지만 그게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야, 이러다 정말 깨어나시는 거 아니야? 정 교수, 희망이 보이는데?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의식을 되찾으시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만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엄마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지만 딱 그 순간만 허락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밤마다 어머니를 찾아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1분, 아니 1초라도 좋으니 정신을 차리고 제 눈을 좀 바라봐 달라고요. 제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도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45일 정도 되던 날일 겁니다. 새벽이었고
원래는 집으로 돌아갔어야 할 시간이지만 늘 병원 숙직실에서 산 지도 한 달이 넘은 때였어요. 옷도 채 갈아입지 않고 중환자실로 내려와 어머니 곁에서 잠시 눈을 붙였을 때였습니다. 기척에 갑자기 눈을 떴는데 머리에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싶어 고개를 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정신이 좀 들어? 제가 일어나면서 떨어진 손을 다시 들기도 힘들 만큼 기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를 바라보던 눈동자와 눈꺼풀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시간이었어요. 1분 1초가 너무나 아까운 시간.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행여 그 순간이 너무 짧게 지나가 버려서 하고 싶은 말을 전하지 못할까봐 조마조마하면서요. 엄마, 명호야, 나 알아보겠어? 할아버지, 엄마, 나 의사 됐어. 엄마가 의사 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의사 됐어. 엄마가 의사 되라고 한 덕분에 내가 지금 엄마 옆을 지킬 수 있게 됐어.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내 마음 알지? 저는 시간에 쫓기듯 다급하게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어요. 급한 건 저뿐이었고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죠. 엄마, 이모한테 다 들었어. 나 엄마 원망 안 해. 엄마 미워하지도 않아. 엄마 계속 내 주변에 있었다면서, 계속 나 바라보고 있었다면서. 바보같이 왜 다가와 주지. 염치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가와 주지. 나 엄마가 필요했는데,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 말을 듣고 있구나, 제 진심이 전해지고 있구나 싶어 말이 더 빨라지고 조급해졌어요. 엄마, 조금만 더 버텨줘. 조금만. 미안해, 아프지? 조금만 더 내 옆에 있어줘. 엄마. 그 순간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간신히 입술을 뗐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엄마의 목소리를 읽을 수 있었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우리 아들. 그 말을 끝으로 플랫라인이 그려지며 심장이 멎었죠. 그 순간 모든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 듯 귀가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코드가 뜨면서 당직 중이던 간호사와 의사들이 달려왔죠. 하지만 기적은 잠깐 머물다 갔을 뿐이고 저는 그걸로 만족해야 했어요. 그게 딱 욕심부리지 않고 제가 바라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만하세요. 바쁘게 흉부압박을 시작한 동료 의사를 저지시키고 전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1시 23분 이순옥 씨 사망하셨습니다. 엄마, 잘 가. 고마워. 미안해. 저는 그렇게 어머니와 영영 작별을 해야 했어요. 15세 한 작별이 영원한 이별이라 생각했는데 35이 되어 다시 한번 작별한 것처럼 언제고 다시 만나 또다시 작별할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작별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만남도 있을 거라는 의미니까요. 그거 생각나네. 네 엄마 정말 환하게 웃었던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 줄 알아? 글쎄요. 저 의대 합격 소식 들었을 때요. 아니,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네가 네 처랑 학교 다닐 때부터 같이 살았잖아. 그 소식 듣고 와서는 환하게 웃으며 그러는 거야. 순영아, 우리 명호가 여자애랑 산단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 결혼도 안 했으면서 여자랑 살아.
우리 명호가 그렇게 컸어. 웃기지 않니? 그게 뭐가 그렇게 웃기고 재밌는지 한참 그걸로 싱글벙글. 그래서 그때가 그렇게 좋았나? 그래서 완치 판정이 됐나 싶어. 그때 네 엄마 진짜 행복해했거든. 챙겨줄 수 있어 좋다고. 네 엄마 생각에 너무 울지 마. 명호야, 엄마 마음 알지? 제가 아무리 어른이 되고 자식을 낳는다고 한들 절 낳아놓지도 않았으면서 낳은 엄마처럼 헌신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감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부디 저 세상이든 다음 생이든 다시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